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용접 기능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된 지정민입니다. 제1장 용접의 개요 및 원리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이라고 하는 부분은 금속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어떤 그러한 역학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접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용접이 어디에 얼마만큼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 용접의 원리라고 적어놨지만 이 아크 용접이 아니고 대다수가 그 용접의 원리에 포함이 됩니다. 용접의 한 7~80%가 포함이 되는 것이 아크 용접이기 때문에 아크 용접의 원리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접합법이 나와 있죠. 접합법. 자, 가장 큰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조인이라고 하는 접합하는 부분이 이 정도 있다면 이 정도 부분에서 약 요 정도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여러분들하고 지금 제가 배우게 될 어떤 용접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접 부분이 접합 부분에 굉장히 미세하게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한번 교재를 읽어보면 접합을 하고자 하는 2개 이상의 재료를 접합하는 방법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계적인 접합 방법. 자, 기계적인 접합법은 우리가 기계 요소라는 용어를 주로 쓰게 되는데 기계 요소에는 뭐 볼트 내지는 너트, 그 다음에 리벳이라고 하는 그런 등등의 기계 요소를 이용해 가지고 접합을 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크게 용접이랑 구별되는 방법은 기계적인 접합 방법은 반영구적, 바꿔 얘기하면 체결을 풀 수도 있다는 얘기죠. 체결을 풀 수 있는 방법이 기계적인 접합 방법이고, 자, 이러한 반면에 2번 야금적인 접합 방법이라고 분류가 될 수 있는 접합법이라고 분류가 될 수 있는 것은 기계적 접합 방법과 가장 비교가 되는 것은 이 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얘는 풀 수가 있고 얘는 체결을 풀 수가 없는, 다시 얘기하면 얘는 반영구적이 아닌 영구적인 접합 방법이 된다. 영구적인 접합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 접합 방법과 야금적인 접합 방법의 가장 크게 특징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교재를 한번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임시적으로 체결하는 접합 방법으로 주로 체결형 기계요소는 지금 말씀드린 볼트, 너트, 리벳 뭐 이런 것들인데, 볼트, 너트, 리벳은 여러분들한테 별도의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설명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예를 보게 되면 볼트, 너트, 리벳, 그 다음 시밍, 확관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밍은 여러분들 보시는 그림 1-1에 세 번째 나와 있는 접어 있기를 우리가 주로 시밍이라고 그러고요. 확관법은 하나의 후렌지에다가 파이프를 연결할 때 그 파이프를 약간 관을 늘려서 이 후렌지랑 접합하고 하는 방법을 우리가 확관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에 비교해서 야금적인 접합 방법은 주로 이 야금이라고 하는 것이 불이 가까이 들어갑니다. 금속에 어떤 불을 첨가해 가지고 금속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접합에 이용하는 걸 보고 우리가 야금적인 접합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부위에 적당한 열원 등의 에너지를 가해서 금속학적인 현상을 동반하는 접합 방법을 우리가 야금적인 접합 방법 이렇게 얘기하고, 대표적인 방법이 용접이 있습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게 돼서 용접의 원리, 그래서 첫 번째 넓은 의미의 원리, 그 다음에 작은 의미의 원리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자, 이렇게 넓게 어떤 아크 용접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접의 원리, 교재에 보시면
광의의 원리, 또 협의의 원리, 그래서 넓게 바라보고 좁게 바라보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보다도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조금 다른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바느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바느질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바느질 할 적에 제일 먼저 아마 천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천이 들어가고, 그 다음 번째, 바늘이 들어갈 거겠죠? 바늘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바늘에 어떤 그 실을 엮어가지고 천을 엮을 거니까 실도 들어갈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바늘이 손가락에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하는 골무 그러는 것도 아마 필요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느질을 기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미싱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죠? 미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용접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바느질에서 천에 어떤 해당되는 것은, 그러니까 실이 꼬인 바늘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연결을 하는 그 연결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바느질을 당하는 입장이 되는 어떤 그런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용접에서는 그런 걸 보고 모재 이렇게 부릅니다. 모재, 베이스, 메탈. 용접에서는 이런 모재라고 설명이 되고 주로 어떤 철강 재료가 되겠죠. 물론 비철 재료도 될 수가 있고요. 또는 뒤에 나오게 되겠지만 세라믹이라고 하는 비금속 재료도 용접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통틀어 묶어서 모재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바느질에 해당되는 것은 천과 천 사이를 이렇게 엮어주는 어떤 기계의 일종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용접에 해당되는 것은 아마도 용접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자, 실이라고 하는 것은 천이 두 가지 이상의 천을 엮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 실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용접 재료라고 표현합니다. 재료. 그래서 이거는 소모성 재료. 쉽게 예를 들면 용접봉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용접봉에 관련된 것은 뒷부분에 가서 나중에 나오게 되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하고요. 자, 이 부분에 골무에 해당되는 것은 바느질 할 적에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보호 장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용접할 적에도 마찬가지 보호 장비 내지는 장부가 많이 들어가겠죠. 예를 들면 굉장히 고온을 다루기 때문에 가죽 장갑이라든지 또는 앞치마라든지 뭐 기타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나중에 물론 다루게 되겠지만 보호 장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느질을 사람 손이 안 하고 기계로 하는 것을 우리가 미싱이라고 표현한다면, 용접 마찬가지로 자동 용접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계를 써서 사람 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화된 기계의 힘을 빌어서 하는 방법을 우리가 자동 용접 내지는 그런 기계를 우리가 자동 용접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직까지는 대략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바느질하고 연결시키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좀 빠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 넓은 의미,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용접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게 되면 넓은 의미의 원리에 접합하고자 하는 주로 금속, 아까 설명드렸던 모재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모재 간에 물리적, 화학적으로 충분히 접근시켰을 때 생기는 원자 간의 인력으로 접합하는 것을 우리가 용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접이라고 뉴턴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때 원자 간의 작용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리를 우리가 1 이렇게 쓰고요. A 위에 동그라미라고 쓰고 얘를 우리가 옹그스트롬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8승 cm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원자하고 원자 간의 간격이 10의 마이너스 8승 cm, 즉 1cm를 1억 등분했을 때 그 한 등급만큼, 한 길이만큼 원자와 원자 사이를 붙여놔주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끄집어 당기는 힘 때문에 우리가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용접의 가장 큰 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교재 참고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금속 표면에는 요철이 굉장히 심하고
표면에 산화막이 덮여 있어서 대기 중에는 질소가 약 70%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가 약 한 28% 정도가 있는데 28% 정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백목 자체도 산소랑 맞닥뜨리고 나면 이 바깥에 산화막이라는 걸로 덮여 쌓여져 있는 거죠. 그 산화막이라는 것이 이 내부에 있는 어떤 분필의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성질을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속 자체도 표면에 산화막으로 덮여 쌓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1옹그스트롬이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거리 간격을 맞추려고 해도 맞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금속 표면에 산화막을 제거하거나 산화물 발생을 방지하며 원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열을 시켜주는 어떤 그러한 중간 프로세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바꿔 얘기하면 아무리 1억분의 1cm 가량 이렇게 원자 간에 접근을 시켜도 사실은 쉽사리 용접이 잘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바꾸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협의의 원리, 그러니까 작은 의미의 원리는, 자, 접합하고자 하는 2개 이상의 재료, 아까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지만, 그걸 보고 모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재. 자, 그럼 모재를, 자, 용융을 시키고, 용융이라는 얘기는 녹여서 물을 만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아니면 반용융을 시키거나, 안 그러면 고체 상태로 이렇게 놔두고 여기다가 어떤 힘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재료를 첨가해서 접합을 이루는 방법을 우리가 용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접합하고자 하는 2개 이상의 재료를 용융 또는 반쯤 녹이는 반용융 또는 고체 상태 그냥 놔두는 고상 상태에서 어떤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압력을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용접 재료, 아까 얘기했던 용접봉, 바느질의 어떤 원리에서 의하면 실에 해당되는 어떤 그러한 재료를 첨가해서 그 틈새나 간격을 메꾸는 것이 용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혹시나 용접 기능사를 대비하시는 분들은 용접의 어떤 원리에 대한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이런 협의에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고요. 용접의 원리, 그래서 1옹그스트롬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는 넓은 의미의 원리를 묻는 문제가 용접의 원리로서 기존의 기출문제 제출이 됐었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문제가 아마 다가갈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용접의 역사를 따지고 본다면 굉장히 오래전, 기원전 3000년부터 이렇게 아마 이루어졌다라고 보게 되는데, 다른 어떤 공업과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 공업의 역사는 아마 인류 역사상 있었던, 별로 없어야 될 거겠지만 이런 전쟁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접도 마찬가지 세계제 1차 대전, 그 다음에 세계제 2차 대전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연구 결과가 되고요. 여러분들 교재에 이렇게 좀 나열을 해놨지만 이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두셨으면 좋겠다. 내지는 기능사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2가지 정도만 찍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이루어져 있는 탄소 아크 용접. 아직은 탄소 아크 용접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잘 아직은 못하셔도 됩니다만 탄소 아크 용접이 베르나도스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발명을 했고, 그 다음에 한 3번째쯤 나와 있는 금속 아크 용접은 슬라비아노프. 자, 요런 사람이 발명했다. 요 2가지 어떤 용접 방법의 개발자 정도는 조금 외워두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 또 드립니다. 자, 이어서 용접법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용접법이라고 하는 방법보다 용접 프로세스, 자, 요런 방법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용어를 통일했으면 좋겠고요. 이 각종 용접 방법 내지는 용접 프로세스가 아마 지금 개발되어 있는 게 약 한 70가지 정도가 될 겁니다. 뭐 70가지 전후로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런 용접법을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에 속해 있고요. 어떤 그 분류를 하게 되는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접합시키는 방법. 자, 접합시키는 방법은 바꿔 얘기하면 모재가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모재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마 분류가 된 것이 더 클 겁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뒷페이지에 있는 표 1-2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은 교재에 접합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류하고 같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화면에 접합시키는 방법, 즉 다시 말해서 모재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여러분들하고 표를 한번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용접 이렇게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요거 용접이라고 좀 바꿔 써주시면 좋겠고요. 용접, 그래서 우리가 퓨전 웰빙이라고 씁니다. 퓨전, 요거 뒤에 거 나중에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앞접은 우리가 프레주어, 압력이 주어진다 그래서 프레주어 이렇게 들어가고요. 납땜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솔더링하고 그 다음에 브레징 그러는 게 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는데 이 용접은 모재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완전히 용융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완전히 용융되는 상태란 얘기는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모재가 변화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앞접은 모재 상태가 반용융, 그러니까 완전히 액체 상태가 아닌 반은 고체 반은 액체인 그런 상태에서 프레저, 압력을 집어넣어서 접합을 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앞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납땜은 모재 상태는 그냥 고체 상태, 심지어는 모재에다 열을 전혀 안 주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모재에다 전혀 열을 안 주고 용접 재료만 첨가해서 접합시키는 방법, 그렇게 해서 융접, 앞접, 납땜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분류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기능사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용접에 의한 분류는 요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만 다루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험 치는 어떤 그런 스타일 자체고요. 나머지 뒷부분에 가는 얘기는 또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재가 완전히 용융되는 어떤 그런 용접에는 이런 아크 용접이 있고 가스 용접이 있고 특수 용접이 있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열원이 어떠냐, 모재를 완전히 녹이게 되는 열원을 어디서 끄집어 당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아크 용접, 가스 용접, 특수 용접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런 각각의 프로세스들은 뒷장에 다시 나오게 되니까 뒷장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이 앞접이라는 얘기는 모재를 반용융시킨 상태에서 압력을 집어넣어서 접합을 시킨다. 예를 들면, 물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요. 자, 이 부분에 열을 이렇게 가합니다. 약간 틈새를 띄워놓고 이 부분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 부분이 재료가 연한 성질로 바뀌죠. 연질로 바뀌어집니다. 연질로 바뀌어졌을 때 양쪽에서 어떤 압력을 이렇게 꾹 주게 되면 이 부분이 접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러한 프로세스가 앞접에 주로 해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애국가 같은 거 텔레비전 보면 시작할 때 내지는 끝부분에 애국가 같은 데 보면 로봇 팔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와서 탁 이렇게 부딪힐 때 불꽃이 퍽퍽 튀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스폰 용접입니다. 자동차 어떤 생산 라인에 보면 로봇 팔이 두 개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딱 부딪혔을 때 퍽 튀는 어떤 그런 것이 대표적인 스폰 용접이고 앞접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납땜, 여러분들 흔히 납땜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뭐 전기 전선을 인두를 통해서 뭐 납땜을 한다. 그 납땜을 할 적에도 여러분들 고민을 이렇게 해보신다면 아마 모재는 열을 안 주고 그 실처럼 생긴 납에만 열을 줬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재 상태는 고체 상태 그냥 그대로인 상태에서 그 땜납이라고 부르는 용접 재료에만 열을 줘서 접합시키는 방법을 납땜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나와는 연납,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경납,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기준은 나중에 물론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처럼 생긴 실납이 450도에서 녹느냐 안 녹느냐, 그래서 450도 이하에서 녹으면 연납댐이라고 표현하고 경납댐은 450도 이상에서 녹았을 때 우리가 경납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그 450도라는 열을 줬을 때 어떤 열원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두 예를 들면 화덕에 쇠 같은 걸 이렇게 담가가지고 꺼내는, 그러니까 비교적 불꽃이 약한 어떤 그런 열원을 얻었을 때 우리가 보통 연납댐 이렇게 얘기하고, 가스납댐이라는 얘기는 이쪽에 나오는 가스랑 같은 얘기인데, 자, 이쪽에 나오는 가스납댐에도 요 가스라고 하는 것이 요 450도 내지는 450도 이상에 대한 어떤 그런 열원을 얻고자 하는 열원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가스납댐, 그 다음에 융접의 가스 용접, 마찬가지로 같은 어떤 해당되는 가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각각의 어떤 용접 프로세스는 뒷장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재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요 표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에 융접은 용융용접이라고도 부르며, 용융용접이라는 얘기는 모재가 완전히 녹았다라고 표현했을 때 용융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까 모재 상태가 완전히 녹은 걸 우리가 교재는 용접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거 제가 표현을 조금 잘못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용접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바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용접을 이렇게 길게 제가 못 쓰고요. 못 쓰고 앞으로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WD만 이렇게 붙여가지고 퓨전 용접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전이라는 얘기는 완전히 녹아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미로 퓨전 이렇게 쓰는데, 자, 그림을 만약에 좀 그려서 설명을 드린다면, 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열원을 투입을 합니다. 이때 어떤 이거 열원이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그 열원에 대해서는 요 바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어떤 열원이든 간에 이 열원을 이쪽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녹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녹이게 되죠. 이 부분을 녹이게 되면 중력 때문에 모재가 녹으면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위로 떠오를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용접봉이라고, 용접봉, 자, 바느질의 경우 실에 해당되는 어떤 그러한 용접 재료를 써서 용접봉도 녹이고 모재도 녹여서 이 틈새를 메꾸는 방법이 용융용접의 원리가 됩니다. 교재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용융용접이라고도 부르며 접합하고자 하는 두 금속의 부재, 즉 모재의 접합부를 국부적으로 이 부분만 집중 가열하고, 거기다가 제3의 금속인 용가재 내지는 용접봉 뭐 이런 것 등을 녹여서 융합을 시키는 방법이 융접이다. 자, 용접이 아니고 융접입니다. 융접. 자, 다음 두 번째, 압접이라고 부르는 거, 프레저 웰딩 이렇게 부릅니다. 압력을 가한다는 뜻에서 가압용접이라고 부르며, 접합부의 적당한 온도로, 접합부를 완전히 녹일 만한 어떤 그런 온도를 높이지 않고 적당한 온도로 높이면 반쯤 녹이게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연질 상태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양쪽 끝에서 기계적인 압력을 가해주면 접합부가 붙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압접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납댐은 접합하고자 하는 모재보다도 융점이 낮은 삽입금속.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 하나는 뭐 용접봉, 하나는 용가재, 하나는 삽입금속. 자, 이거 세 개 내지는 뭐 몇 가지를 더 통틀어서 용접 재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용접 재료란 얘기는 아까도 설명드렸던 그 바느질에서도 보게 되면, 바느질이 이렇게 두 개의 천 내지는 용접으로 얘기하면 모재가 되겠죠. 천 내지는 모재의 어떤 틈새를 메꿔주는 것이 바느질에서는 실이 하는 역할이고, 이 모재에서는 용접 재료가 하는 역할입니다. 용접 재료가. 자, 만약에 천 하나에 바느질을 이렇게 했으면 얘를 우리가 바느질이라고는 안 부르죠. 어떤 용어로 부릅니까? 자수라는 용어로 붙입니다. 자수. 그렇죠? 그 자수라는 용어를 용접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비드 용접 뭐 이렇게 붙이는데, 요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나 저러나 이런 용접 재료는 어떤 틈새 내지는 간격을 메운다 내지는 메꾼다, 뭐 메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떤 틈새나 간격을 이 용접 재료가 들어가서 살을 더 이렇게 덧살
붙여주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건데, 용접봉, 용가제, 삽입금속 사실은 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전기 용접할 때 용접봉이라고 부르고, 뭐 가스 용접할 때 용가제라고 부르고, 납땜할 때 삽입금속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다 한꺼번에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납땜은 접합하고자 하는 모재보다도 융점이 낮은, 그러니까 모재의 녹는 점보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낮은 삽입금속에, 자, 요 얘기는 모재는 안 녹아도 상관없다. 안 녹아도 상관없는데 모재보다 녹는 온도가 낮은 삽입금속만 녹여서 그 모재 틈새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쓰면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납땜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땜납이 이 용가제나 삽입금속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용어인데, 땜납을 접합부의 용융 첨가해서 이 용융 땜납의 응고시 일어나는 분자 간의 흡입력을 이용해서 접합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자, 잠깐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모재. 이 모재는 우리가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열원을 가지고 이 삽입금속 내지는 땜납을 얘를 녹입니다. 얘를 녹이게 되면 중력 방향으로 얘가 떨어지겠죠. 떨어지게 되면 모재 사이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고 확산이 되고, 모재에서는 받아들여서 표면 장력, 이런 땜납이 녹아가서 양쪽 표면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 표면 장력으로 이 틈새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방법이 납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 그 표 1-1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용하는 땜납의 용융점이 450도 이상에서 녹았을 경우는 우리가 경납땜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 그런 걸 브레이징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땜납이 450도 이하에서 녹았을 때 우리가 연납땜 내지는 솔더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